단기간에는 뭐 저는 강남도 타격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종부세 인력 나오더라도 버티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는 소득이 끊기다 보니까 이런 분들 매물들이 최근에 강남 쪽에서 꽤 나오고 압구정동 이런 데는 한 번씩 신고가 쓰면 10억, 20억씩 올라가 거래가 되니까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이게 가능하냐를 따져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나올 매물은 거의 없어요. 이미 뭐 파실 분들 거의 다 파셨고 요번에 이제 고령자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다 세팅을 다시 하실 거거든요. 그 이후에는 저는 매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제 한 10% 정도 조정된 가격에서 거래가 됐다 그러면 또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 가격이 또 매력적으로 보이겠죠. 강남이 무너진다 이거는 사실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 생각하기 힘들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심영숙 교수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미국 인터내셔널 아메리칸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요. 법무법인 조율의 수석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오대방 부동산 연구소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좀 이슈가 많이 있는데요. 예.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예, 뭐 세금 이슈와 매물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5월 9일 날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이제 종료됐거든요. 그래서 5월 9일 이후로는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공식 발표했고 정부에서도 이제 그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이제 매물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매물이 나오는 이유가 대통령이 이제 SNS를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주거 선호 지역 쪽에서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25억 이상 아파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보유세 부담이죠. 그래서 뭐 대통령도 SNS에 이제 보유세 부담을 상당히 많이 하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피력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주거 선호 지역 중심으로 해서 매물도 많이 나오고 근데 매물이 사실은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있어 보면 왜냐하면 다주택자 매물이 꼭 주거 선호 지역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오는데 문제가 이제 거래입니다. 15억 이하 같은 서울 외곽 같은 경우는 거래가 잘 되는 편이고요. 최근에는 호가도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25억 이상 되는 아파트들은 뭐 거래가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원래 이제 이런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거래가 뜨문뜨문 되거든요. 원래 매물도 뜨문뜨문 나오고. 근데 지금같이 매물이 많이 나온 상태에서 뜨문뜨문 계약이 되다 보니까 매물이 적재 현상이 이제 심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 조정이 한 5에서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단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그런 상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 3일 전부터 매물은 다시 또 줄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거의 뭐 이제 나올 매물은 다 나왔다. 그래서 서울의 매물 기준으로 보면 한 7만 7천 건 정도까지 늘었다가 어제 기준으로 7만 5천 건 정도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매물이 더 안 나오는 수도 있고 많이 팔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제 매물 적체 현상은 조금 완화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3월 말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원래 그 토지거래 허가제가 지금 서울은 적용되고 있죠. 그래서 계약 그 약정이죠. 약정을 하시려면 최소 4월 초 중순에는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5월 9일까지 계약이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벌써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매물을 내놓는다는 거는 조금 이제 안 맞아요. 그래서 아마 매물도 좀 줄어들고 거래는 이제 뭐 15억 이하, 15억에서 25억 사이도 최근에 조금씩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거래가 되다 보니까 매물도 한 1,000건, 2,000건 정도 다시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좀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예. 이런 분들은 좀 지금을 기회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지 어떻게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일단 1주택자분들이 되게 힘들긴 한데요. 1주택자분들이 갈아타기에는 상당히 좋은 시점이다라고 보는 이유가 15억 이하는 지금 좀 비싸게 팔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 강남 3구하고 용산 이제 강동구까지 다시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됐는데요. 그 지역을 제외하고 나면 상승폭을 키우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매물을 이제 소화도 잘 되고 가격을 또 호가도 조금씩 높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본인 집은 이제 좀 잘 팔 수 있는 시점이고요.
그다음 넘어가려고 하는 데가 대부분 이제 상급지로 넘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상급지로 넘어가시면 말씀드렸던 이제 강남 4구나 용산 이런 쪽이시고 마포 성동 이런 쪽인데요. 이런 쪽 아파트들은 지금 이제 매물이 한 5에서 10% 정도 조정받은 상태의 매물들이 나와 있고요. 집주인분들도 일단 다주택자시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응하는데요. 문제가 이제 1주택자는 다주택자 매물을 살 수는 없거든요. 대신에 이제 1주택자 매물도 최근에 보면 꽤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SNS로 하도 겁을 줘가지고 고가 1주택자라든지 비거주 하시는 1주택자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도 사실 최근에 이제 매물을 내놓으시는데요. 그 매물을 다주택자 매물보다 비싸게 내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가격이 전체적으로 다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1주택자 매물은 사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5월 9일까지만 계약을 하시고 뭐 6개월 내에 물론 이제 강남 3구하고 용산은 이제 4개월 내에 들어가셔야 되고요. 예,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기 때문에 잔금은 좀 여유 있게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1주택자 분들은 오히려 좀 기회다라고 해서 열심히 좀 다녀보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무주택자 분들은 이제 정말 다주택자 매물을 사실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그런데 별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진짜 좋은 매물은 지금 사실 수가 없을 거예요. 무주택자 분들이 20억, 30억 되는 매물을 사실 수 있느냐. 제가 추천드려도 사실은 거의 그 선택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다녀보시라라고만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무주택자 분들은 다주택 매물을 사실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 뭐 마용성이라든지 그죠 강남 이런 쪽 노려보시면 정말 좋은 가격에 매물을 찾으실 수 있는데요. 이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라고 가만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도돌이표처럼 돌아가는데요. 더 떨어질 것 같다. 오르면 올랐으니까 또 못 사고 이런 게 무주택자분들은 반복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권하기만 합니다. 예. 네, 사실 이 내 집을 마련하시고자 계획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니야, 더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요. 또 예. 매물이 또 더 쏟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예측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근데 5월 9일 이후로는 매물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과되는 게 20% 30%씩 되거든요. 그래서 최고로 이제 82.5%를 내고 파신다. 뭐 그거는 상당히 힘들고요. 그리고 다주택 매물은 저희가 부동산 쪽에 있는 분들은 잘 아시는데요. 뭐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 줄여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나오는 매물보다 다주택자 분들 매물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된 게 2018년 4월부터 이제 양도세 중과가 됐고요. 그때는 이제 10% 20%였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0년 7월 10일부터 이제 20% 30%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그렇게 18년부터 따지고 보면 거의 이제 뭐 8년 9년 된 거고요. 20년부터 따지고 보더라도 이제 6년 7년 됐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매물은 상당 부분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게 나올 가능성은 크지는 않다. 그리고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SNS를 하면서 임대주택 이제 만료되는 매물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이제 원래는 이제 양도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무한정 파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 과세 되거든요. 이제 그것도 이제 기간을 줄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뭐 다주택자 분들이 대출 뭐 이런 것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매물들도 나올 거라고 봐요. 나올 거라고는 보는데 일단 다주택자 매물은 뭐 거의 안 나올 거고요. 더 이상 이제 임대사업자 매물들 또는 비거주 1주택자들 계속 겁을 주면 이제 좀 나오겠죠. 나오는데 이거는 두 달에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이게 뭐 1년 뭐 3년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 예상되는 게 3년 동안 하면 3, 4만 채라고 아파트가 나오는 거니까요. 이거 분산시켜 보면 사실은 크게 뭐 시장에 부담되는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우리가 서울은 이제 한 5만 채 정도가 공급돼야지 정상인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물이 나올 겁니다. 나올 건데 두 달에 집중해서 나오는 이 시기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시점이 집을 매입하시기에는 굉장히 좋다라고 봅니다. 네. 뭐 이제 양도세 중과는 거의 확정이 되는 건데 예. 이게 중과가 되면 강남부터 좀 무너지겠다. 예, 예. 이런 분석들이 좀 있습니다. 예.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보시나요? 예, 단기간에는 뭐 저는 강남도
타격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저희도 상담을 해보면 은퇴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본인 소득이 있으셔가지고 몇 억씩 버셨는데요. 그럼 뭐 종부세 인력 나오더라도 버티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는 소득이 끊기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 현금은 뭐 몇십억 들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불안해하는 거 뭐냐 그러면 자꾸 돈이 줄어드는 걸 되게 불안해하세요. 자산은 너무 많으세요. 제가 봐도. 그래서 아니 전혀 불안하실 것도 아니다. 그냥 다 쓰고 가시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해도 괜히 불안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 이제 그 매물들이 최근에 강남 쪽에서 꽤 나오고 작년에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네. 예, 뭐 압구정동 이런 데는 한 번씩 신고가 쓰면 10억, 20억씩 올라가 거래가 되니까요. 예, 이런 부분은 저는 뭐 조정되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이제 집값에도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저는 뭐 이런 지역들이 조정받는다는 거는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정상적인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이게 가능하냐를 따져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나올 매물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이제 뭐 1주택자 매물까지도 그저 계속 괴롭히면서 뽑아는 낼 건데요. 그래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 이미 뭐 파실 분들 거의 다 파셨고 요번에 이제 그 고령자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다 세팅을 다시 하실 거거든요. 이제 그 이후에는 뭐 저는 매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제 한 10% 정도 조정된 가격에서 거래가 됐다 그러면 또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 가격이 또 매력적으로 보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또 시장에 들어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강남이 무너진다 이거는 사실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 생각하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최근에 그래도 강남권이 가격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았는데 예. 이것보다 더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이 될 가능성 보시나요? 아니 저는 뭐 이거보다 더 조정되는 건 쉽지가 않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15억에서 20억 사이 정도 아파트들은 매수세가 이제 붙거든요. 예, 그리고 움직이고 있고요. 또 잠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아직 거래가 뜨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주목해서 보는 단지가 헬리오시티하고 이제 올림픽파크 포레온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이라고 우리가 보통 어렵게 이야기하면 표현하는데요. 거래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의 움직임들을 좀 그나마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뭐 이 아파트가 이제 국평 전용 84가 이제 30억 초반대까지 갔다가 최근에 20억 후반대로 떨어졌거든요. 다시 이제 30억 초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다리실 수도 있겠지만 주변에 이제 저는 이제 계속 권해드리는 게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사실 철진한 이야기가 많거든요. 예, 이미 이제 진행된 이야기 또는 이제 하나를 너무 침소봉대해서 확대시켜가지고 압구정동에서 하나 뭐 10억 이하로 거래가 됐다. 그럼 뭐 모든 아파트가 다 그렇게 거래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소위 잠실의 엘리트라든지 이런 데 가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래도 그나마 좀 꽤 되고 있고 가격대들도 호가도 꽤 높아요. 최근에 제가 엘슨과 리센츠 봤는데 호가가 37억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호가보다 훨씬 더 높은 호가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가보시라. 본인이 사시려고 하는 아파트가 있으실 거예요. 지역 이런 데 가셔가지고 중개사분하고 이야기해 보시는 게 가장 빨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최근에 이제 사시려고 많이 오신다. 뭐 가격이 호가가 조금씩 오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들린다 그러면 저는 뭐 3월 말이나 4월 초에도 움직이시면 좋지 않을까 봅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좀 전세 시장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전세 시장은 안 좋습니다. 전세 시장이 안 좋은 이유는 일단 매물이 줄고 있고요. 그래서 매물 늘어나는 것만큼 전세 매물이 줄어요. 거의 비슷한 비율로 지금 줄고 있습니다. 당연히 세입자가 이제 내보내고 지금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은 이제 딱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제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전세가 가격이 오르고 매물도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1000세대에서 한두 개 매물이 있었는데요. 지금 3000세대 이런 단지들도 매물이 한두 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전세는 예전에 역전세에서 이제 전세 난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 큰 문제가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도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집주인이 들어간다 그러면 원래 나가기는 하는데 원래 집주인분은 들어가려고 생각을 안 하셨을 거예요. 다주택자분들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제 팔 수 있고 또 사실은 최근에 이제 세입자분들이 이사비를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경우도 많았어요. 저희가 현장에서 있어 보면 억 단위 요구하시는 분들 많아요.
빨리 나갈 테니까 1억 달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예, 그래서 뭐 그렇게 주는 건 아니죠. 또 합의해서 뭐 5천이나 뭐 이렇게 되지만 그 가격도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근데 집주인분이 그 정도 자금 여력은 있으시고 또 뭐 한 몇천 이렇게 주고 이사를 시킨 다음에 파는 것도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대응은 하시는데 집주인 입장에서 뭐냐 그러면 이게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세입자하고 이제 막 이렇게 다툼하는 게 되게 피곤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안 줘도 되는 돈을 그죠? 본인 생각은 이제 줘야 되는 거니까 이사비 이거 무슨 몇 천이나 되냐면서 저희 중개사한테 막 따지고 이러시는데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도 되거든요. 그냥 내보내면 돼요. 그 정부에서 이제는 그 허락해 줬기 때문에 아예 내보내도 되는데 그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제 피곤한 거죠. 예, 내가 2년, 4년을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그러니까, 그죠? 예, 6개월 내에 나가셔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되게 피곤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세 시장은 상당히 안 좋다. 특히나 예전에 22년, 23년도에 역전세였다가 지금 그 계약갱신 청구권 쓰고 이제 계약하는 단계가 들어왔어요. 이런 것들은 역전세가 아니라 지금은 한 1.5배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다른 데 갈 수도 없고 뭐 울며 겨지먹기식으로 다시 재계약, 4년 지났는데 재계약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다른 데 가는 것보다 좀 그래도 협상이 잘 되거든요. 이야기하면 뭐 4년을 살았으니까 집주인도 그냥 뭐 조금 깎아서 그냥 사세요. 주변 시세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립 다세대 이런 전세 시장 다 망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로 다 몰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 임대사업자분들 지금 보유세는 좀 피곤하실 수는 있는데요. 5%씩 했기 때문에 지금 임대사업자 신규로 이제 계약하는 매물 같은 경우는 기존의 시세의 반밖에 안 됩니다. 예,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존 시세대로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이제 8년이 지났기 때문에 5% 룰을 안 지켜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세 시장은 지금 매물도 없을 뿐더러 가격이 상당히 오르고 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거. 예, 그래서 집주인분들도 월세로 바꾸는 거 요즘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세입자 정부도 막 계속 전세를 없애려고 하는데 집주인분들도 최근에 이제 보유세 부담을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월세로 이제 자꾸 계약하시길 원하고 세입자분들은 또 월세 또 선호하시니까요. 최근에 이제 월세가 많이 오르고 있고 월세 환산 이율은 원래 1억에 4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4.8% 정도 되죠. 최근에 45만 원 계약들도 강남에서는 꽤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5%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월세는 상당히 많이 오르고 앞으로도 많이 오를 거다. 왜냐하면 지금 월세는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아마 전세가 많이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매매를 월세로 돌리는 걸로 바뀌면 월세는 정상적인 상태로 간다 그러면 물론 그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한 2배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상황이 좀 심각해 보입니다. 네. 그런데 또 최근에 이란 미국 이 전쟁이 이제 발발하면서 유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 시장도 좀 급락을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제 주유소 가보시면 이제 1,800원대로 다시 돌아왔어요. 2,000원 막 가까이 가다가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최고 가격제라고 하거든요. 그게 프라이스 실링이라 그래서 우리가 시장 경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상한 가격을 정하는 거. 이게 분양가 상한제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더 이상 이제 못 받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 천재지변 상황이니까 저는 뭐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800원대를 받을 수 있지만 건설 자재는 아닙니다. 건설 자재는 그 정말 그 유가에 굉장히 연동되는 게 많습니다. 이게 대부분 이제 정류를 해서 그죠. 그러니까 유가를 정제한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제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공사비 상승 요인은 상당히 커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한 달 가까이 됐는데 뭐 그만둘 그 기미가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죠? 장기전 예.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맞습니다. 그래서 유가의 문제라는 게 그 호르무즈 해역을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당분간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뭐 트럼프 대통령께서 통과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요. 그 갔다가 그 미사일 맞으면 어떡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우리나라 일본은 90%가 걸로 다닙니다. 그리고 유가 우리도 한 거의 70%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 다니기 때문에 거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사비 상승 요인이 굉장히 많은데요. 최근에 또 이제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라든지 이런 환경,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규제. 요즘 뭐 인명사고 나면 전 현장이 다 스탑하거든요. 여러분 뭐 큰 대형 건설회사들은 한 100개 넘는 현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스탑시킵니다. 그러니까 뭐 이 공기가 길어지잖아요. 그럼 또 이게 공기가 늘어나면 공사비가 늘어난다고 보셔야 돼요. 그동안 이제 뭐 우리가 그 비용 부담들이 뭐 이자만 해도 계속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공사비 이슈가 굉장히 지금은 커진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분양하는 걸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서울에는 이제 20억 이하 분양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뒤에서도 좀 그런 말씀 드리겠지만 이제 강서에 최근에 이제 레미안 브랜드 하나 나왔거든요. 그래서 곧 이제 아마 청약 받거나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18억 4,800인가 30평대가 그렇습니다. 근데 1년 4개월 전에 분양했던 그 힐스테이트 브랜드가 있어요. 등촌역 쪽에. 그게 14억 한 5,400 정도였습니다. 불과 1년 4개월 사이에 4억 정도 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사비 이슈가 분양가 이슈하고 또 맞물려서 돌아가지 않을까 걱정이죠. 최근 이 정부는 실거주하지 않는 이 1주택자에 대해서도 좀 규제를 하거나 아니면 비과세 혜택을 대폭 줄이거나 이런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이런 정부의 의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이제 어쨌든 세금으로 그죠 이걸 하겠다라는 건데요. 대출은 아마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세금 같은 경우는 이미 양도세는 이제 적용되고 있고요. 우리가 거래세라고 보통 하고 있죠. 그건 왜냐하면 실거주 2년을 하셔야지 그죠. 우리가 비과세 혜택을 받으니까요. 적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보유세겠죠. 뭐 이렇게 때린다 그러면 찌라시가 최근에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보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 3%뭐 이런 찌라시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막 전화하셔가지고 저한테도 물어보고 막 그러는데 제가 그런 찌라시는 좀 보지 마시라라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전혀 정합성이 안 맞습니다. 법의. 그래서 그런 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데요. 어쨌든 이제 보유세를 이제 더 올릴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유의하셔야 될 점은 저는 이제 상담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 그러면 비거주 1주택자를 이제 뭔가 유예해주거나 혜택을 주는 법이 꽤 많습니다. 우리 부동산 쪽에는. 이를테면 우리가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같은 경우도 지위양도가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알고 계시는 거 10년 보유 5년 거주신데요. 그거 말고도 우리가 이혼, 상속, 정근 뭐 그죠? 이런 이유로 아니면 병가 내가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지방 가가지고 뭐 강원도 가가지고 요양을 해야 되겠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내 집을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들이 거의 대부분의 뭔가 법들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나중에라도 보시면 이제 그런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보호해주는 이유는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혜택을 줄이거나 뭔가 그 중과하기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거주 1주택에만 대해서 만약 그걸 시행한다. 저는 상당히 문제가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다른 거는 다 그렇게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법에서 그죠? 조합원 지위 양도 같은 경우도 내가 이혼을 해가지고 뭐 다른 데 가야 되겠다. 뭐 좋은 일은 아닌데요. 어쨌든 그 사유에 이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근 그죠? 이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해주고 왜 나는 이렇게 중과를 하느냐 이 불만이 어마어마하게 생길 거예요. 그리고 아니, 정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중앙공무원인데 가끔씩 지방으로 발령 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방에서 근무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다 그냥 중과를 때려버리면 보유세를 그게 사는 정상적으로 저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그걸 하나하나 이제 과세당국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진짜 정글이다. 아니면 그건 아니다. 일단 행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제 법을 이렇게 집행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봐보면 그건 일단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그 보유세 중과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아니면 한다 그러면 이거는 불만이 어마어마하게 생길 거예요. 나는 왜 하느냐, 쟤는 왜 안 하느냐 이 문제가 생길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다 동일하게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아니 공무원 정금 보냈는데 거기다 보유세 중과시킨다고요?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정부의 의도는 그거라고 봐요. 매물을 나오게 만드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겁을 줘서 매물을 나오게 만드는 건데요. 비거주 1주택, 그 다음에 고가주택도 지금 보유세 어마어마하게 때릴 거다라고 그죠? 우리 대통령 SNS에 쓰잖아요. 그 이유가 다 뭐냐 그러면 일단 공급 대책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월 29일 날 우리가 공급 대책이 발표됐잖아요. 그 이후에 대통령이 열심히 SNS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공급 대책이라는 거는 내 때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이제 인식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제 겁주는 거죠. 겁줘서 이제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거라고 저는 의도가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가 좀 잘 생각하고 판단해 보셔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비거주 1주택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정부에서 할 수가 있겠죠. 하고 해도 뭐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법의 정합성이라든지 이걸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당히 쉽지가 않은 일이다. 그죠? 예,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좀 예상되는 규제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규제 지역 확대는 계속 하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아마 수도권 다 이제 묶을 거예요. 지금 이제 풍선 효과가 꽤 나오고 있거든요. 동탄이나 잘 아시다시피 구리, 그리고 안양역 주변, 뭐 기흥역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가격들도 꽤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데들이 대부분 또 15억 내외 그죠 아파트를 움직이기 때문에 대출 규제 효과하고 맞물려 가지고 상당히 잘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규제 지역 확대 같은 걸 할 거고 나중에 뭐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뭐 대부도 뭐 영종도 이런 데 다 그냥 뭐 아파트도 없는 섬까지 다 묶었으니까요. 아마 서울하고 경기도 전역은 할 거고요.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인천에 들어갑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었어요. 근데 인천은 지금 별로 좋은 상태가 아니거든요. 근데 뭐 인천까지도 이제 풍선 효과 있을 거라고 묻겠죠. 예, 그렇게 이제 규제적 확대도 있을 거고요. 대출 규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 뭐 뭔가 대출 규제를 하는 거는 뭐 정부에서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예, 그런 대출 규제 또는 저희가 아직까지 이제 DSR에 안 들어가 있는 대출이 있거든요. 전세, 뭐 전세 대출은 이제 조금씩 이제 넣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 전에 이제 1주택자에 대한 것도 넣었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넣겠죠. 그다음에 이제 중도금 대출, 예, 그다음 정책 대출 이런 걸 안 넣고 있는데요. 정책 대출은 이제 제일 마지막에 넣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DSR에 빠져 있는 대출들도 저는 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정부에서 하는 행태를 보면 예,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핵심은 세금이겠죠. 그래서 세금은 뭐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 한 4단계 정도로 정부에서 규제를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단계는 이제 공시가를 올리고 공정시장 가입비를 올리는 겁니다. 예, 지금 이제 공시가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69%가 적용되거든요. 여러분 시세가 10억이다 그러면 6억 9천 정도를 이제 공시가로 잡고 그죠. 그다음에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정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시가를 얼마나 반영하는 거거든요. 지금 60%입니다. 그래서 만약 7억 정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 4억 2천을 반영을 하는 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세율을 곱하고 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거든요. 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예, 대략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하는데요. 공정시장 가입 비율 같은 것도 올릴 거고 공시가도 올릴 겁니다. 올린다는 말을 쓰셔야지 언론에서도 보면 공시가 현실화는 잘못된 말이고요. 공시가는 현실화 안 하려고 만들어놨는데 자꾸 현실화를 이야기합니다. 정부에서도 미안하니까 창피하니까 이제 그렇게 쓰는데요. 공시가 올리고 공정시장 가입비를 올리는 거는 아마 올해 할 거예요. 올해 한다고 해서 올해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올해는 이제 우리 지방선거 전에 그죠 6월 1일 날 가지고 계신 분이 예, 올해 이제 이미 공시가는 결정이 됐습니다. 예, 올 초에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직 발표 안 됐던 이제 곧 발표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3월 달에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발표를 해서 여러분이 뭐 연말에 이제 종부세 내고 그죠?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요. 올해는 다 끝났습니다. 내년에 이제 올해 만든 이제 공시가 상향된 거 공정시장 가입비율 조정된 걸로 해서 내년에 이제 27년 세금을 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두 개만 올리더라도 일단 그 가격이 오르잖아요. 공시가를 올리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공시가 적용 비율을 올리지 않더라도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뭐 작년에 송파는 20% 올랐잖아요. 그러면 괜찮은 아파트는 30, 40%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공시가를 보면 좀 안타까운 게 강남이나 이런 쪽에를 좀 많이 올려요. 예, 공시가 적용 비율이 높습니다. 다 70% 이상이에요. 예,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요. 어쨌든 그 올라간 부분들도 다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러면 27년도에 상당히 많이 오를 거예요. 제가 볼 때 50% 이상 오를 거라고 봐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세율 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이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 그죠 보유세를
더 올린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줄인다든지 그죠? 이런 것도 이제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지금 거주 보유 이렇게 해서 80%인데요. 거주 요건을 이제 더 강화한다든지 줄여가지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대략 뭐 세무사분들로 만나보면 뭐 60% 50% 선에서 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장특공제는 예전부터 세법 하시는 분들이 좀 높다라는 이야기는 꽤 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하면 또 기분 나쁜 분이 계시겠지만 어쨌든 좀 높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정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뭐냐 그러면 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공시가를 올리거나 공정시장 가액비를 조정하는 거 이런 건 대통령령으로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그냥 하면 되는데요. 말씀드렸던 이제 뭐 세율의 구간 같은 것도 바꾼다든지 이를테면 지금 50억 다음에 종부세 구간이 94억이거든요. 이거 너무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70억이나 80억 이런 거를 만들면 이것도 세금을 올리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과세 표준 구간을 뭐 늘린다든지 아니면 말씀드렸던 비과세 1주택에 대해서 보유세를 부과한다든지 장특공제를 줄인다 이런 건 다 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중에 저는 명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민주당에서 바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은 문제가 뭐냐? 최근에 돌아다니는 찌라시 보면 보유세를 어마어마하게 올리는 걸로 막 나와 있습니다. 지금 종부세율이 아마 0.5에서 일반 세율은 2.7이고요. 중간은 0.5에서 5%일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 6%였고 4%였던가 3%였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 올리면 이제 문재인 정부 정도 수준까지 올릴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세율 올리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대통령이 원하더라도 민주당에서 과연 그걸 오케이 해서 통과시킬 수 있느냐. 왜냐하면 내년부터 총선 모드로 들어가거든요. 이제 본인들 밥그릇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예전에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장특공제 이런 것들은 21년에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잘 아셔야 될 게 그때는 이제 네임덕 상황이 오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통과를 안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장특공제도 50%까지 줄이는 것을 한번 계획한 적이 있습니다. 세제 여러분 뭐 기억은 못 하실 건데 저희들은 계속 부동산을 보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안 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율을 바꾸는 거는 정말 힘들 거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세율에서 그냥 고민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다면 이렇게 비거주 1주택 규제가 좀 강화되고 혜택이 감소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똘똘한 한 채 전략이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예, 비거주 1주택하고 사실은 똘똘한 한 채하고 큰 관련은 없는데요. 좀 관련이 있는 부분은 뭐냐 그러면 내가 똘똘한 한 채를 못 사니까 그죠? 전세 끼고 이제 사신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사실은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똘똘한 한 채는 뭐 계속될 수밖에 없다. 뭐 저는 봅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15억 이하라든지 15억에서 뭐 20억 사이 이런 아파트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한강벨트에 뭐 소위 지금 정부에서 기준점 효과를 15억, 25억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실제로 그 마포하고 성동에 있는 괜찮은 아파트는 다 25억 넘어버렸어요. 기준점 효과 때문에. 그래서 25억 넘는 아파트들이 저는 뭐 더 유망하다.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규제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지금은 문재인 정부 때 한 4년 했던 규제를 지금 1년 만에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가 강하면 어차피 똘똘한 한 채로 갈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이제 맞벌이 하시는 소득 좀 괜찮은 분들 보시면 연봉이 한 3, 4억 정도 되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만 모으시면 상당한 금액을 사실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대출은 뭐 4억, 2억밖에 안 나오죠. 예, 그리고 그것도 더 줄인다는 말도 있긴 한데요. 뭐 어쨌든 대출이 적지만 이분들이 지금 현재 무주택자가 아니시고요. 대부분 1주택자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다른 데로 이제 갈아타실 때는 크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강남에 집을 사시는 분들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주택자가 강남에 집 사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옆에서 조언을 드립니다. 이거 세무조사 나오실 텐데 그 대비가 잘 되십니까? 라는 걸 꼭 물어보거든요. 이게 보통 20, 30대가 강남에 30억, 50억 하는 집을 샀다.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제가 볼 때는 세무서에서 한번 훑어볼 거예요. 최근에는. 뭐 부동산 감독원 또 만든다 하고 이렇게 서슬퍼런 시기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1주택자시기 때문에 뭐 본인 이제 버는 걸로도 이렇게 갈아타는 거 크게 문제는 안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소득 수준이 높은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필요한 만한 주택이 공급되지는 않아요. 지금 공급되는 양을 보면 1년에 뭐 10,000채 정도가 지금 서울은 공급되는데요. 그게 10,000채가 공급되는 게 아니고요. 한 60% 70%는 조합원 겁니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한 3,000, 4,000 세대가 서울에는 지금 아파트 신규가 공급되는 거예요. 3천, 4천 명보다는 훨씬 많이 늘어납니다. 보면 소득이 1억, 2억씩 이렇게 버는 분들이 훨씬 많이 늘어나고요. 지방에서 관심 있는 분들만 해도 3천, 4천 건은 다 소화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똘똘한 한 채 수준 자체가 뭐 제가 말씀드린 거 서울의 전체가 공급되는 3천, 4천이잖아요.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는 그중에 몇 개 되겠습니까? 그죠? 1,000세대 될까 말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 수준이라든지 뭐 이런 걸 고려해 본다 그러면 똘똘한 한 채의 수요는 계속 늘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염두에 두시고 내가 자산이 좀 있으시다 그러면 내가 매입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주택을 매입하시는 게 저는 지금 또 유효한 전략이다라고 봅니다. 이 다주택자는 사실 이 민간 임대주택을 좀 공급하는 역할도 했잖아요. 예.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취득세, 또 보유세, 양도세 이런 삼중 중과로 사실 다주택자분들이 좀 많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전월세 물량을 어떻게 이제 채우는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좀 전월세 물량은 어떻게 좀 보세요, 앞으로? 정부에서 채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임대주택을 그죠 공급하겠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127 공급 대책에 발표된 것들은 상당 부분은 임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어디입니까? 그 국제 업무지구 이런 데도 그죠? 만 세대 넣어라. 이런데 그 중에 제가 볼 때 한 4, 5천 세대 임대일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임대를 만들어 내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생각인데 안타깝게도 이게 시차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정부에서 공급하고 싶은 생각은 있고 뭐 이게 필요한 부분은 저는 공급해야 된다라고도 봐요. 그렇지만 이게 시차가 있는 상황에서 민간에서 공급하는 물량이 전체로 보면 한 85%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공공에서 공급하는 양이 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15%를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민간에서 공급하는 양이 뭐 다 분양주택이긴 합니다만 그 민간에서 공급하는 양도 임대주택이 많고요. 그리고 분양주택들도 내가 받아가지고 다 들어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또 임대주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임대주택이 상당수 많이 공급되는 민간을 지금 제외하고 공공에서 그냥 내가 다 하겠다라는 생각을 정부에서 가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되게 위험하다. 특히나 이제 그 시차가 문제인데요. 더 문제는 우리가 공공에서 공급하는 이런 데들이 각 지방의 이제 광역시에도 보면 도시공사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SH공사가 있고요. 부산에도 보면 부산도시공사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임대주택도 많이 공급하는데요. 어쨌든 압도적으로 많이 공급하는 주체는 LH입니다. 근데 LH가 최근에 문제가 뭐냐 그러면 지금 한 10개월이 다 됐는데 6.27 대책이 공급 대책이죠. 그걸 발표하고 난 다음에 9.7 대책이 공급 대책이죠. 그걸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 전부터 이제 사장님이 안 계셨어요. 그죠? 이게 아직도 사장님이 지금 안 계십니다. 그래서 뭘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어저께인가 그 LH 개혁위원회라는 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H하고 그다음에 세종대 임재만 교수님이라고 저희 이제 선배님이신데요. 이 두 분이 이제 그 개혁위원회 위원장이세요. 그래서 임재만 교수님 인터뷰를 했는데, 야 그게 하루 아침이 되는 게 아니다. LH 그 조직 개편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정부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지금 LH 이제 부채 문제입니다. 그 부채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임대주택하고 그다음 주거복지를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걸 이제 떼내겠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그냥 개발하는 주체만 놔두면 이게 일단은 가벼우니까요. 물론 이제 개발하는 주체가 놔두더라도 여기도 이제 그 부채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개발일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땅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죠? 땅을 이제 어쨌든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만들어내는 거는 다 이제 부채거든요. 분양하기 전까지는. 근데 이거는 이제 생각 자체가 분양을 많이 안 하고 임대를 하기 때문에 여기도 부채가 많이 생긴 건데요. 어쨌든 일단 이제 떼내는 방식입니다. 그런 조직 개편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조직 개편 자체가 거의 뭐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LH 사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야기할 카운터파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더 큰 문제는 그 작년 이제 9월 7일 이후로
그 택지를 개발한 거는 지금 분양을 안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그러니까 LH 직접 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한 1년 가까이 이제 되어 갈 겁니다. 조금 있으면. 그런 1년 동안 이제 분양을 못 하고 그다음에 LH 사장님이 이제 선임되시고 조직 개편하고 그럼 또 한 1년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2, 3년 동안 LH 택지를 민간에 공급 못 한다. 저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민간에서 그냥 한 채 한 채 모아가지고 그저 우리가 전세대를 만들 수는 있는데 이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거든요. 민간 개발 사업은. 그나마 LH에서 수용해가지고 그죠 택지로 확 그냥 민간에 공급하는 거는 굉장히 빠르게 민간에서 분양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한 2, 3년간 막힐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기 싫은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LH에서 하려고 하는 즉 이런 전월세 물량의 공백들은 한계가 많다. 그래서 공공에서 하는 거는 좋은데 민간 부분들도 많이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드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지금 뭐 말씀을 들었을 때나 또 앞서 양도세 중과로 인해서 뭐 5월 이후에 매물이 좀 잠길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든 가능성을 보면 좀 거래 절벽이 좀 예상이 됩니다. 2026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2018년도 4월 1일 날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발표는 제가 알고 있게 파리 대책이 이미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뭐 한 8개월 내에 다 팔아라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거는 저는 뭐 시점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봐요. 2달 안에 다 팔아라 이런 거보다는 8개월 안에 다 팔아가 훨씬 이제 양반이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4월 1일부터 적용이 됐는데요. 그 전에 1월달, 2월달 이제 가격 상승률을 보면 한 3%까지 올랐어요. 월. 그러다 두두둑 떨어져가지고 거의 0%대에 수렴합니다. 그러다가 4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6월, 7월부터 다시 올라요. 그래서 9월달에 다시 3% 가까이 이제 오릅니다. 그래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는 아마 비슷하게 저는 움직일 거라고 봐요. 일단 그 4월 달이고 요번에는 이제 5월 달이죠. 5월 달에 이제 양도세 중과가 시행이 되면 5, 6월 달에는 조용할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미 거래할 분들이 많이 했어요. 그 전에 그죠? 매물도 많이 나오고 매수자들도 사실 분들이 이게 좋은 기회다라고 사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장 상황도 봐야 되고 매수자분들은 그 무주택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더 떨어지겠지 이러고 쳐다보고 계실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안 떨어지고 이제 0%라든지 이제 보합 수준으로 이제 가다가 조금씩 오를 거예요. 오르면 안타깝게도 무주택자분들은 오르면 삽니다. 오르기 전까지는 안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무주택자분들이세요. 떨어질 때 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사세요. 그래서 또 오르면 이제 또 막 들어오세요. 또 무주택자분들이 특징이 내가 살 주택을 대해서 이렇게 딱 찍어 놓지를 않아요. 그때부터 막 또 찾아봐요. 허겁지겁.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1주택자분들은 갈아타기 하는 집이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상담을 해보면 거의 명확해요. 내가 한 두세 단지만 가지시고 계속 이제 매물 보시고 시황을 보시거든요. 근데 무주택자분들은 저한테 와서 이야기할 때 보면 어느 날은 갑자기 수지 이야기했다가 어느 날은 뭐 강북구 이야기했다가 막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지 말고 지역을 좁혀가지고 한 두세 개 단지만 좀 보시라라고 제가 이제 충고드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무주택자분들이 가격 오르면 이제 또 덤벼 드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또 가격이 더 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이 똑같이 될 거라고 봐요. 어쨌든 매물이 줄면서 뭐 82.5% 내고 이제 팔지 않겠죠. 그 전에 이제 팔려고 했던 분들은 다 팔았을 거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임대사업자 뭐 이거 양도세 너희들 평생 이렇게 팔아도 일반과세 해주는 거는 나는 기한을 줄일 거다. 그거 줄이더라도 아무리 줄이더라도 1년일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대부분 뭐 3년 기간을 나눠서 이제 양도세 그 혜택을 줄 거다라고 대부분 예측하는데요. 그 1년 동안 이제 퍼져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2달 안에 나오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2018년도 4월 달 그리고 2020년도 10월 달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제가 뭐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고 거래도 상당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서울도 보면 12,000세대 거래되다가 두두둑 떨어집니다. 3,400세대 거래되다가 9월 달 정도 돼가지고는 15,000세대로 오히려 거래가 더 훨씬 늘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일단 높아요. 그래서 예전보다도 훨씬 다주택자가 줄어드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공급은 훨씬 더 없고 돈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풀려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너무 이제 순진한 생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상황이 영끌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요. 무주택자분들이 지금이라도 조금 영끌을 해가지고 내 집을 마련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서 3기 신도시 이 청약을 노려보는 게 좋을지 좀 어떤 선택이 더 좀 나을까요? 저는 뭐 영끌하실 의향이 굉장히 강한 분 같은 경우는 그냥 하시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영끌을 은행에서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는데 그냥 최대한 받으시면 돼요. 받아봤자 6억이니까요. 그냥 그거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뭐 원리금 내시면 요즘 꽤 됩니다. 그래서 저도 좀 안타깝긴 한데요. 소득 수준이 이제 주시는 거니까. 근데 이제 본인이 뭐 맞벌이고 뭐 연봉이 2, 3억 되신다 합치면 그 정도는 저는 뭐 괜찮다고 봐요. 6억 받는 게 전혀 문제 안 되십니다. 그래서 기존에 또 그런 분들은 모아두신 것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뭐 영끌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영끌 하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의지를 내보내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그냥 하시라라고 이야기하고요. 아니고 막 고민하시면 그 소득 수준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 같다. 조심하시는 게 좋다. 뭐 그렇게 저도 이제 충고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이제 좀 부담 없는 주택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것도 많이 권해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3기 신도시고요. 그거는 어쨌든 주변 시세에 비해서는 어쨌든 쌉니다. 예, 그리고 대금 지급 조건 같은 것도 괜찮고요. 이게 이제 본청약이거든요. 지금 하시는 거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사전 청약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좀 탈퇴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많이 추천드리는 게 하남 교산하고 그죠. 고향 창릉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매물 나온다 그러면 이것도 계속 늦어져요. 그래서 본청약이 올해 좀 나올 거예요. 나오기는. 그런데 내년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다리셨다가 그거 하시는 것도 저는 권해드리고요. 근데 분양을 받으세요. 그냥 자꾸 임대로 사시는 거는 저는 권해드리지 않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강서에 보면 그 토지 임대부 주택이 하나 나왔어요. 분양하는 거. 그게 이제 30평이 최고가가 4억 5천입니다. 토지를 분양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를 여러분 임대료를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5구 전용 5구 같은 경우가 토지 임대료가 한 65만 원 정도 되고요. 전용 84 같은 경우가 한 95만 원 정도 이제 임대료를 내세요. 그건 이제 여러분이 토지를 가지고 안 계시기 때문에 뭐 LH나 SH한테 이제 토지 그 임대료를 내시는 거죠. 근데 5년 동안 실거주 하셔야 되고요. 10년 동안 팔지 못합니다. 10년 내에 파실 때는 LH나 SH에 팔아야 돼요. 근데 그 주변 시세에 맞춰주지 않습니다. 예, 그냥 거의 뭐 그냥 물가상승률 정도 내가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손해예요. 그래서 무조건 내가 10년을 여기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5년을 거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은 저는 괜찮은 선택이라고 보거든요. 4억이지만 오를 거예요. 예, 그래서 10년 이후에 여러분 파실 때는 시세 차익이 꽤 있으실 거예요. 주변에 뭐 20억, 30억 하는데 나는 뭐 시세 차익 얼마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넣은 돈이 4억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놀부심보로 자꾸 뭐 왜 10억 시세 차이가 안 나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또 보면 상담해 보면. 그래서 내가 보면서 정말 황당한데요. 투자 금액에 비해서는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 서부 이천동이라고 있습니다. 동부 이천동 말고요. 동부 이천동 가격이 비싸고요. 서부 이천동은 원래 좀 가격이 낮았었어요. 그 중에 보면 중산 시범이라든지 이런 아파트가 토지 임대부 주택입니다. SH공사에서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토지를 이제 되팔고 있거든요. 소유주들한테. 그래서 건물만 가지고 있어도 가격이 오릅니다. 그게 10억 후반대 정도 될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가격이 계속 올라요. 대신에 이제 그 동부 이천동 같이 그죠 평당 1억씩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럼 또 뭐라 그래요? 또 왜 그 동부 이천동은 평당 1억인데 우리는 자기는 땅도 안 가지고 있으면서 자꾸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10년을 가지고 계시면 어차피 뭐 우리가 아파트를 투기하시는 분이 아니면 아파트를 가지시면 그죠 거의 10년 거주하시거든요. 그 위에 이제 파시면 되니까요. 그래도 시세 차익이 꽤 있으실 테니까요.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요. 앞으로 이제 경기도시공사나 이런 데서도 계속합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미는 거는 지분 적립형 주택이라고 또 있어요. 그죠? 이거는 이제 뭐 또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계속 대신에 이제 10년 동안 10%씩 계속 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나중에 내게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내가 투자하는 게 뭐 다 100% 투자 안 하고 10%, 20%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그리고 이익 공유형 이런 것도 있어요. 나중에 이익이 나면 그 7대 3으로 나누면 내가 7을 가집니다. LH가 이제 3을 가져가고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조금 부담 없는 거를 하시면 좋은데요. 이걸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왜 시세 차익이 일반 아파트에 대해서 안 납니까?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요. 그건 정말 도둑놈 심보예요. 그냥 내가 넣은 것만큼 가져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담된다 그러면 난 리스크를 좀 줄이고 싶다. 이런데 임대주택에 머무시는 거는 저는 정말 비추입니다. 그거는 정말 그 벼락거지 되시는 지름길이시거든요. 정부에 자꾸 임대주택 권하시더라도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이런 지분 적립형, 이익 공유형, 그죠? 그리고 토지 임대부 주택 이런 거를 한번 유심히 보시면 주변 시세에 비해서 경쟁률은 크게 높지는 않아요. 이런 게 또 애매하다는 걸 사람들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저는 적극 권해드립니다. 사실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좀 많이 오른 상태이고 또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시는 가격인데 예. 그래서인지 이제 경기도 외곽으로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외곽의 좀 상승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당분간 단기적으로는 지금 수도권 외곽 괜찮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런 풍선 효과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죠? 왜냐하면 그 우리가 규제 지역 3종 세트가 적용 안 되는 데 중에 괜찮은 데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이 대부분 또 15억 이하 뭐입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제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저는 뭐 여러분이 매수하시고 이런 걸 괜찮다라고 보는데요. 유심히 보셔야 될 게 뭐냐 그러면 그런 지역들 다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일자리하고 교통 호재가 같이 결합되는 곳 중심으로 많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GTX 지금 A 노선이 그죠? 올해 이제 뚫립니다. 물론 이제 삼성역이 정차는 안 하는데요. 그렇더라도 저 대곡역에서부터 저 동탄까지도 이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건들이 굉장히 좋아지는 중에 보면 있습니다. 그런 역들 중심으로 저는 보시는 게 좋고요. 그런 역들 중에 저 밑에 있는 역은 대부분 반도체하고 관련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가장 뭐 핫하지 않습니까? 주식도 그것만 오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을 유심히 보셔가지고 저는 선택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냥 뭐 외곽이라고 그냥 무조건 사신다 이런 건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제가 보는 그 교통 호재는 GTX, 신안산선, 월판선 이런 대심도 철도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가는 거 표정 속도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100km 정도 나오는 데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타고 가는 그 전철 이런 거 2, 30km 뭐 많아도 50km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역도 되게 많아요. 근데 GTX 보면 여기 띄엄띄엄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데들을 사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 말씀드렸던 이제 반도체 뭐 이런 데들이 그 좀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이런 데들 좀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저는 뭐 서울 외곽이라도 굉장히 좋은 거 고르실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아파트 외에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이렇게 비아파트 시장으로 좀 관심을 돌려보는 거는 좀 어떨까요? 좀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은 조금 이른데요. 근데 분명히 기회가 옵니다. 이 시장이 문재인 정부 때도 그 2021년 이때 여러분 지금은 이제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많이 남아 있는데요. 생활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어마어마하게 사셨어요. 붐이 일어가지고 그때는 뭐 어마어마하게 또 올랐어요. 가격들도. 그래서 그 시기가 저는 온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를 못 사게 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돈이 있어도 못 사는 시대가 조금 있으면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때가 되면 여러분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게 70% 가까이 이렇게 대출이 되잖아요. 사업자 대출이 되거든요. 거기다가 뭐 2채를 사든 100채를 사든 물론 이제 그 취득세가 좀 높습니다. 4.6%이긴 한데요. 100채를 사도 4.6%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취득세 중과가 적용이 안 되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역세권에 방 2개짜리 뭐 이런 것들 강남에 있는 데들도 지금 10억 초반대 정도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은 가격 차이가 70%, 60%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강남에 여러분 20평대는 다 25억 뭐 잠실만 가도 30억 정도 할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제가 본 설릉역에 있는 그런 오피스텔 이런 것도 15억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격대가 이제는 많이 너무 벌어졌어요. 50% 이하로 떨어졌어요. 근데 새 거 사셔야 되고요. 방 2개짜리 이런 거 사셔야 돼요. 너무 조그만 거는 주변에 이제 나중에 가만히 있다 보면 역세권 청년주택, 보금자리 주택 이런 게 막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그건 대부분 다 원룸이거든요. 주변 시세 여러분이 지금 100만 원 내고 있다 그러면 70만 원, 80만 원에 임대를 합니다.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또 떼일 염려도 없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그쪽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시면 안 되고요. 그 역세권 청년주택이나 보금자리 주택이 없는 게 방 2개짜리입니다. 방 2개짜리는 거의 없어요. 그런 것들을 사가지고 하시면 좀 큰 거죠. 저는 뭐 괜찮다라고 보고요. 최근에 이제 저도
유심히 봤던 공덕역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있거든요. 우리가 도생이라고 해야 이게 아파트로 분류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무주택자 같은 경우도 도생도 저는 괜찮다. 근데 역세권에 아주 좋은 공덕역에 딱 붙어 있어요. 뭐 이런 것들 제가 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임장하면서 계속 저 도생을 유심히 보라. 대신에 이제 뭘 보셔야 되느냐 그러면 임대가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돼요. 그 입주하는 도생이었어요. 근데 입주할 때 임대료가 어떻게 될까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거의 한 300만 원 나왔어요. 임대료가. 예, 월세가. 그러면 이건 가격은 한 15억 되는 거다. 예, 그리고 우리가 3% 정도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거는 15억 가까이 되는 건데 뭐 아파트는 아니니까 그 언저리에서 되는데 그게 8억대 분양했었어요. 그래서 한창 동안 8억대 매물이 나왔었어요. 막 던지잖아요. 안 오르니까. 그래서 그거 지금 사셨으면 아마 지금 이제 매물 나오는 거 제가 보니까 한 14억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품들이 여러분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게 좀 뭐라 그럽니까? 아파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상품이잖아요. 그런 떨어지는 상품은 고르실 때 어떻게 해야 돼? 제일 좋은 거 사야 됩니다. 역세권에 정말 공덕역이다 그러면 4개의 노선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보면 대기업 본사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광화문하고 그죠? 여의도하고 이 3도심 중에 2개의 도심의 중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은 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들 뭐 강남, 여의도에도 보면 여의도역에 최근에 2023년에 입주한 오피스텔 같은 거 있어요.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게 10억 안 합니다. 방 2개, 화장실 2개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정말 오피스텔 찾는 분들 있으면 권해드리거든요. 근데 아니고 아파트 찾는 분한테 절대 안 권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많이 안 오릅니다. 그죠? 많이 오르지는 않기 때문에 좀 불편한 상품이긴 하지만 무주택자 있는 것보다는 전 낫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지금 돈이 녹아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죠? 여러분들 돈이 그냥 은행에 넣어놓으시면 특별한 목적이 있는 분 아니면 그게 계속 줄어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뭐 괜찮은 저는 상업용 같은 경우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대신에 우리가 계속 지금 또 아직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지식산업센터 이런 걸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주거가 아닙니다. 그죠? 예, 주거가 아니기 때문에 막 생활형 숙박시설 막 해놓고는 들어가서 못 사시거든요. 그건 여러분 임대를 주셔야 되는데 그런 상품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주거가 가능한 상품은 저는 지금 또 잘 이제 선택하시면 좋은 상품들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좀 주목하고 계시는 26년도 하반기에 좀 유망한 지역 예. 한 3곳 정도만 이유와 함께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재건축 재개발이 좀 활발히 되고 있는데를 유심히 보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재건축 재개발은 그 아파트의 원재료거든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즉 아파트의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 그 주변의 아파트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하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이제 일반 분양할 거고요. 그 일반 분양가 가격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유심히 보셔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관악구가 굉장히 좋은 것도 관악구에 보면 신림 뉴타운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사업 시행인가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조심히 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게 뭐 관악구 같은 경우도 강남이 되게 가깝잖아요. 도심이면서 이런 지역들 너무 서울 외곽이 아닌 데들 이런 걸 유심히 보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조금 이제 상급지 중에 저는 추천드리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강동구에 길동, 명일동 이런 데가 있어요. 우리가 다 고덕만 자꾸 생각하시거든요. 예, 근데 거기 이제 유명한 아파트가 있죠. 고덕 그라시움하고 그죠? 아르테온인가? 예, 이런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 아파트는 이제 거의 한 30억 가고 있죠. 예, 그래서 그런 아파트가 많이 올랐는데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잠실에서 보면 되게 멀어요. 예, 멉니다. 그 가기 전에 길동하고 명일동이 있거든요. 여기가 학군이 되게 좋습니다. 한영외고도 있고요. 학군이 되게 좋고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거 많이 추진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길동이나 명일동을 또 추천드리는 이유는 여기 9호선이 연장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고덕까지도 갑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뭐 이렇게 남양주 왕숙까지 가든가 뭐 이렇게 가는데요. 그 연장선입니다. 연장선은 빨리빨리 됩니다. 그래서 2028년 내에 개통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길동은 이제 생태공원역이라는 게 생기고요. 한영외고 쪽인가 저쪽에 또 하나 생기거든요. 명일동에도. 그래서 아주 그런 호재들도 있고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들도 좀 활발히 지금 뭐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가가 보시면. 그래서 이런 데들 그 상급지를 오히려 사시는 게 좋거든요. 저는 이제 재개발 물건 사실 때도 용산에 사셔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어차피 뭐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구역 지정도 안 된 뭐 이렇게 뭐 동의서 진고한다고 하면 또 확 가거든요. 보는 사람들. 그래서 가셔서 살 때는 어차피 좋은 데 사시는 게 좋지. 뭐 서울 외곽 사는 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데 사는데 우리 강동구도 상당히 좋은 데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고덕 쪽이 계속 가격을 30억씩 막 이렇게 올려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길동이나 명일동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저는 강서구 괜찮다고 봅니다. 최근에 그래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엘라비네라고 이게 뭐 거룩한 뭐 결과인가 뭐 성과인가 뭐 이런 의미라는데요. 그 레미안에서 분양하는데요. 18억 4,500, 4,800인가 이렇게 지금 분양하고 있어요. 방화동 끝단지 쪽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화동이 강서 끝이라 그러면 방화동에 계신 분들도 막 이렇게 댓글에 보면 저 욕하고 막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요. 마곡도 뭐 강서 끝인데요. 근데 마곡의 그 효과를 그대로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격대를 올리는데요. 이게 18억 4,800이다 그러면 옵션 넣고 그죠. 나중에 취득세 해가지고 입주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20억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서구가 20억 되는 아파트가 진짜 마곡 7단지인가 밖에 없습니다.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강서 전체를 끌어올릴 거예요. 왜? 강서의 제일 끝자락이니까. 그죠? 물론 이제 방화 뉴타운이라고 해서 지금 6구역인가 그게 하고 있을 거예요. 3구역, 5구역 계속 하거든요.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양가를 계속 올리겠죠. 그죠? 레미안 했는데 그다음 힐스테이트는 18억 4,800에 안 할 거 아니에요. 18억 9천에 하든지 19억에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가격을 끌어올릴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뭐 이게 정말 뭐 이를테면 마곡에 분양한다든지 이러면 좀 효과가 적을 거예요. 마곡 원래 뭐 강서에서 제일 비싼 데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죠? 강서 제일 끝자락 쪽에서 저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강서구가 상당히 영향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올해부터 이제 시작됐으니까 내년 이렇게 계속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최근에도 강서구 분위기는 좋거든요. 조금 이제 15억 이하 단지들도 많고 그동안 이제 안 올랐기 때문에 그랬던 단지들이니까요. 그래서 뭐 괜찮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 더 추천드리면 저는 뭐 여전히 수지구 괜찮다고 봐요. 지금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오른 데들은 보면 성봉역에 보면 그 롯데캐슬이 있잖아요. 딱 붙어 있는 그 안에 있는 여기에 붙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롯데몰하고 같이 있는데 그 아파트만 사실은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17억, 18억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 신고가 넘어버렸어요. 근데 아직 그 안 오른 데들이 꽤 있습니다. 그 근처에 뭐 근데 성봉역뿐만 아니라 수지구청역에도 보면 최근에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반 분양 곧 나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도 뭐 분당도 리모델링 사업 일반 분양하는데 24억, 25억에 분양했잖아요. 상당히 높은 가격에 분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래 수지구청역 쪽은 그 학군도 괜찮기 때문에 젊은 분들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뭐 그런 쪽은 저는 여전히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GTX라든지 신안산선, 뭐 월판선 이런 대심도 철도를 제외하면 저는 봐야 될 노선이 신분당선과 9호선 이외에는 안 보시는 게 좋다. 너무 이제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저 외곽 쪽에 있는 분들은 신분당선 정말 유심히 보시는 게 좋다. 거의 수지구청역하고 성봉역 다 신분당선이거든요. 그래서 수지 쪽도 유심히 보시면 뭐 일자리하고 같이 맞물려서 그죠. 뭐 거기 반도체 이런 데는 다 수지 쪽으로 많이 오셔서 사세요. 돈 좀 있으신 분들은 판교나 이런 쪽 분당이나 이런 쪽에 가시긴 하지만 우리가 다 그렇게 자금 여유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쪽 보시면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정말 알찬 내용을 많이 풀어주셨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분양가가 계속 오르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분양가가 내년에도 오를 거다라고 판단하시면 올해 집 사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지금 너무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씩 재개발 물건 한번 찾아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론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법적인 안정성이 없는 물건들이 좀 돌아다니거든요. 노후도라든지 권리 산정 기준일은 명확하게 체크하시고요. 그건 중개사한테 물어보시면 잘 압니다. 체크하시고 그다음 최소 이제 구역 지정 직전에 있는 단지들 뭐 연번 부여된 동의서를 들고 다니면서 동의서 진구하는 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 데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그 보시면 젊을 때는 좀 리스크 부담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예, 그래서 젊은 분들은 재개발 호재에 있는 연립 다세대 이런 데들도 한번 좀 보시면 여러분 아마 작은 범위 내에서 뭐 5억은 안 하는 데가 많고요. 이거는 그 실거주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2, 3억 뭐만 투자하셔도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예, 그렇게 봅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